누군가에게 세상은 읽을거리 천지인 도서관이라지요. 하지만 70살 저에게 세상은 그저 알록달록한 그림책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가끔은 나를 비웃는 암호들로 가득 찬 무서운 정글 같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요새 세상에 어떻게 글을 모를 수가 있느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허허 웃고 말지만 가슴속에선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8살 되던 해 아버지는 말씀하셨지요. 계집애가 글 배워서 뭐하냐. 남동생들 뒷바라지나 해라. 그날 이후 내 손엔 연필 대신 호미가 쥐어졌고 공책 대신 무거운 동생들이 엎여 있었습니다. 남들 학교 갈 때 나는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고 남들 가나다라 쓸 때 나는 손마디가 터지도록 가족들 빨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동생들이 크면 나도 나중에 내 이름 석자 정도 쓸 기회는 언젠가 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뭐가 그리 바쁜지 내 나이 70이 될 때까지 그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더군요. 어떻게 수십 년을 같이 산 남편과 자식이 모를 수가 있느냐고요. 참 우스운 일이지요. 젊었을 때 저는 글을 배우는 법보다 글을 모른다는 걸 숨기는 법을 먼저 터득해야 했습니다. 신혼 때는 남편이 주는 편지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나와서 다 읽은 척 수줍게 웃으며 고마워 한마디 던지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들놈 학교 다닐 땐 가정통신문을 들고 와서 엄마 도장 찍어줘 하면 눈이 침침한 척 아들에게 읽어달라고 했지요. 은행에 갈 때면 늘 손에 가짜 붕대를 감고 가서 글씨 좀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무식이 자식들 앞길에 흠이 될까봐, 배운 것 없는 엄마라고 무시당할까봐 나는 그렇게 평생을 연기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숫자라는 놈조차 나에겐 무서운 그림일 뿐이라는 게 자꾸 들통나려 합니다. 어느 날 친구 손주 돌잔치에 가려고 정류장에 섰는데 아들이 적어준 1056번 버스가 도무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0은 동그라미고 1은 작대기인 건 알겠는데 뒤에 붙은 숫자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보였지요. 남들 눈치 보느라 입술만 달싹이다 버스를 3대나 보내고 결국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내 집안에서도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입니다. 우리 손주 민재의 학교 알림장에서 색자 하나를 겨우 찾아내 색종이를 사다 줬는데 알고 보니 준비물은 색연필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재 준비물이 색종이가 아니라 색연필이잖아요. 제가 피곤해도 확인했어야 했는데 며느리의 그 짧은 한숨이 그 무심한 한마디가 내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녁상 앞에서 숟가락 끝이 덜덜 떨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지요. 그때 나를 찾아온 게 명자였습니다. 명자는 고향 옆집 살던 친구인데 나처럼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까막눈 신세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명자는 나랑은 딴판입니다. 노인정에서도 시장에서도 명자는 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야, 춘희야, 너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냐? 나 봐라, 나 요새 학교 다닌다. 명자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전단지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글 모르는 할머니들이 모여 공부하는 한글 학교 안내장이었지요. 야, 나도 처음엔 창피했지. 근데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 야, 버스 번호 읽고 식당 가서 메뉴판 읽는 게 얼마나 신나는 줄 알아? 내가 내 발로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메뉴판 보고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너는 모를 거다. 당당하게 웃는 명자를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똑같이 못 배웠는데 누구는 죄인처럼 숨어 지내고 누구는 저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 큰 소리를 칩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나를 잃고 살았던 시간들이 명자의 환한 웃음 앞에서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식구들이 다 잠들었을 때 가방에서 명자가 쥐어주고 간 그 전단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내 더 이상은 이렇게 안 살란다. 명자처럼 당당하게 내 이름 석자 부르며 살란다. 며느리 눈치 보며 죄인처럼 사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민재한테 동화책 한 권 내 목소리로 읽어주는 진짜 할미가 되고 싶다. 이른 해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살아온 내가 생애 처음으로 명자가 보여준 그 빛을 따라 등불 하나를 켜기로 결심한 밤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 이름 석자 송춘희 이 세 글자는 내 손으로 꼭 쓰고 죽어야지. 그렇고 말고 장롱 속에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내 인생의 진짜 아침이 시작될 거라고 말입니다. 8살 때부터 해만 뜨면 밭으로 나가 호미질이며 빨래며 밥하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손에는 호미도 아니고 빨랫감도 아닌 낯선 나무 막대기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바로 연필입니다. 명자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한글 학교. 교실 문을 열자마자 나처럼 머리 허연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가나다라를 움조리고 있더군요. 그 풍경이 어찌나 생경하고 뭉클하던지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코끝이 먼저 찡해졌습니다. 어머님들, 자 보세요. 기억은 나처럼 꺾고 니은은 신발처럼 받치는 거예요. 젊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놓칠세라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연필은 왜 이리 무거운지 굳은 살 박힌 손가락 마디마디가 내 마음 같지 않아 자꾸만 파르르 떨립니다. 기억 하나 쓰는데도 숨이 차고 등에 땀이 배어납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지요. 평생 남을 이름, 자식 이름만 머릿속에 담고 살았는데 하얀 공책 위에 까만 글자가 하나둘 채워질 때마다 가슴속에 꽉 막혔던 체증이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내 공책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크게 쳐주던 날 나는 70살 먹은 애가 되어 남몰래 훔치듯 웃었습니다.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겐 여전히 비밀이었거든요. 며느리에겐 노인정 가서 고스톱 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방 깊숙이 공책과 연필을 숨겨 들어왔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가슴이 콩 볶듯 뛰었지요. 어느 날은 거실에서 몰래 숙제를 하다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공책을 엉덩이 밑으로 깔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엉덩이 밑에 그건 뭐예요? 아냐 아무것도 아니여. 그냥 엉덩이가 좀 차가워서 종이 좀 깔았어. 라고 하며 둘러댔죠. 그날 밤 화장실 불을 켜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 공책을 폈습니다. 졸음이 쏟아져도 나라는 글자를 100번은 써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식모로 누군가의 아내로 또 엄마로만 불렸던 내가 생전 처음 내 손으로 나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 송춘희, 나 송춘희. 입안으로 나지막이 내 이름을 굴려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송자의 동그라미가 오늘따라 왜 그리 예쁜지 7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나를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며칠 앞두고 내가 밖으로 도는 걸 수상히 여긴 영감이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지요. 당신 몇 개월째 도대체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가방에 든 그 동그라미 잔뜩 그려진 공책은 뭐야? 당신 설마
노인정 김씨랑 바람이라도 난 거야 뭐야. 언제 봤는지 제 숙제 연습장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영감의 뜬금없는 호통에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 얼굴엔 걱정이 가득하더군요. 어머니가 요새 자꾸 깜빡깜빡 하시더니 혹시 치매 검사 받으러 다니시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가족들의 오해는 깊어만 가고 내 마음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글자 하나 배우는 게 이렇게나 험난한 길일 줄 몰랐습니다. 그냥 다 그만둬버릴까? 예전처럼 그냥 까막눈으로 살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정류장에 서서 어제 배운 한글로 버스 정류장을 읽어낸 순간 나는 다시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본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졸업식 때 대표가 돼서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손으로 쓴 편지를 읽어주겠노라고. 그게 내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가족들의 오해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내가 노인정 친구들과 바람이 난 줄 아는 영감은 연신 씩씩거렸고 며느리는 내가 치매 검사를 받으러 다니는 줄 알고 몰래 병원 예약을 잡더군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글 학교 졸업식 날 내 손으로 직접 쓴 편지로 대답하고 싶었으니까요. 의심 많은 영감이 몰래 쫓아올 것은 불보듯 뻔한 거였죠. 드디어 졸업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젯밤 화장실 불빛 아래서 수백 번 고쳐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자마다 내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곱게 단장을 했습니다. 아껴두었던 꽃무늬 옷을 꺼내 입고 머리에 기름도 좀 발랐지요. 그 모습을 본 영감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아니, 노인정 가는데 뭔 꽃단장을 그렇게 해? 영감은 며느리까지 몰래 불러 세웠습니다. 며느리도 오늘만큼은 어머니가 걱정돼서 비밀을 알아내야겠다며 휴가까지 내고 차 키를 집어들었다더군요. 그들은 제가 노인정이 아니라 웬 낡은 초등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수군거렸답니다. 아버님 거봐요. 어머니 치매에 맞나 봐요. 학교를 왜 오시겠어요? 예전 기억 속에 사시는 거야. 어머 어떡해. 그들은 저를 놓칠세라 조심조심 뒤를 밟아 강당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졸업식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그곳에서 제가 맨 앞줄도 아닌 학생석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영감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저를 끌어내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회자의 마이크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그럼 38회 졸업생 대표 송춘희 어머님의 편지 낭독으로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영감과 며느리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단상 위로 올라가 돋보기를 꺼내 들 때까지도 그들은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고쳐 쓰고 품속에 종이를 꺼냈습니다. 받는 사람, 송춘희. 내 입에서 나온 첫마디에 강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보통은 다들 남편이나 자식에게 쓴 편지였거든요. 하지만 나는 70평생 한 번도 따뜻하게 불러주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춘희야, 이른 해를 깜깜한 밤중을 걷듯 사느라 참 욕봤다. 첫 문장을 읽는데 목소리가 꺼이꺼이 넘어갔습니다. 글자 모르는 게 죄인 줄 알고 버스 정류장에서 서성이던 날들. 손주 녀석 알림장에 준비물 하나 못 읽어 며느리 앞에서 고개 숙이던
그 서러운 세월들이 글자마다 맺혀 있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내 이름은 지워지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눈은 침침해졌어도 나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여자인 줄 몰랐다. 가나다라가 꽃처럼 예쁘다는 걸, 내 이름 송춘이 세 글자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글자라는 걸 이제야 알려줘서 정말 미안하다. 앞을 슬쩍 보니 우리 며느리가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씩씩거리던 영감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춘희야, 이제 너는 길가에 핀 꽃 이름도 읽을 줄 알고 손주 녀석 손잡고 동화책도 읽어줄 수 있는 당당한 할미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남의 글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쓴 예쁜 글자들로만 가득 채우자꾸나. 사랑한다, 춘희야. 정말 고생 많았다. 편지 낭독이 끝나자 폭풍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며느리가 달려와 나를 꼭 안아주더군요. 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제가 정말 죄송해요. 너무 멋지세요. 며느리의 품이 어찌나 따뜻한지 평생 얼어붙었던 가슴속 옹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영감이 툭 던지듯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이름 송춘이 참 예쁘네. 내가 평생 불러준 이름인데 오늘처럼 예쁘게 들린 적이 없었어. 내가 미리 알고 도와줬어야 했는데 너무 고생했다, 춘희야. 투박한 영감의 손등 위로 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글자를 배우고 나니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의 마음도 비로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버스 번호판이 무섭지 않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내일은 손주 민재에게 제가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기로 했거든요. 세상엔 지워지지 않는 얼룩도 있지만 뒤늦게 피어나는 꽃도 있는 법입니다. 70살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춘희야, 참 욕봤다. 그리고 참 고맙다. 세상이라는 책장이 너무 무거워 보여도 한 번만 용기 내어 넘겨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실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첫 페이지가 될 거예요. 제가 써내려간 삐뚤빼뚤한 글자들처럼 당신의 서툰 시작도 결국엔 눈부신 꽃을 피울 겁니다. 남의 눈치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지금 당장 등불 하나를 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느라 고생한 당신의 이름을 오늘부터는 가장 큰 목소리로 사랑해 주세요.